문학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오랜 역사가 있는 어이지만 오늘날 투영되고 있는 문학 개념은 근대라는 세계사적 경험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창조적이고 상상적인 글, 미적 자율성을 갖는 글 이라는 의미에서의 문학은 근대 서양에서 부르주아 계급의 정치적 문화적 패권을 배경으로 지식과 담론이 새롭게 편성되는 과정에서 창안된 것이다. 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독자라면 창조적 상상적 저작으로 특수화된 문학은 적어도 18세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할 것이다. 문학이 이처럼 근대의 발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여 생존하면서 새로운 형질을 획득하듯이 그것이 근대의 독특한 규범이나 가치를 스스로 구현하고 있는 현상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문학의 근대적인 에토스는 무엇보다도 폭발적인 사회적 지리적 이동을 일으켜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는 근대 사회의 동력학을 문학 또한 담고 있다는 데서 찾아진다. 근대사회가 자본주의 시장의 전 지구적 지배를 바탕으로 언어적, 지리적, 계층적, 민족적 경계를 넘어서는 삶을 가능케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은 특수한 언어나 문화에 국한되지 않는 의미와 가치 영역을 사람들에게 열어준다. 문학적 세련이 사람을 천부적 기원에서 떼어내고 인습과 미신에 협착한 세계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믿음이 계몽주의 이래 문학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왔음은 새삼스레 부연할 필요가 없다. 동서양 근대 문학사는 고향과 신분과 국적을 불문에 붙이는 문학의 제국을 기꺼이 자신의 조국으로 삼았던 불황자, 망명자, 이민자들의 방명록과 다름없지 않은가. 고향과 신분, 국적을 불문한 고향, 신분, 국적을 불문에 붙이는 문학이지. 불황자, 망명자, 이민자의 방명록. 동서양 근대. 막스가 근대 부르주아 사회의 해체적, 발전적, 동력하게 힘입어 빌어서 세계 문학이 성립되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문학이 보편화의 근대적 지향을 내면함으로써 오늘날의 그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편화의 근대적 지향. 문학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은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탈근대적 전회가 관찰되고 주장되고 있는 요즘에도 쉽사리 잊지 못할 근대의 은혜이다. 다국적 문화 생산과 소비가 종래에 보지 못한 활기를 띠고 있는 지금은 오히려 문학적 보편의 이념이 훨씬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근대사회의 진정과 더불어 문학이 보편성 실현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왔다고 한다면 근대사회의 진정, 보편성 실현, 그것은 아마도 지나치게 순진한 진화론적 서사일 것이다. 문학이 실상은 진정한 보편의 이념에 역행했다는 것, 통제적이고 억압적인 권력과 공모했다는 것은 통제적이고 억압적. 공모했다는 것은 근대 비판의 경랑을 타고 있는 여러 갈래의 문학 정치학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는 사실이다. 특히 페미니즘 비표의 축적과 더불어 문학의 보편화 지향을 액면 그대로 수긍하기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근대 문학이 인간 보편의 의미와 가치들을 추구하고 함양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문학을 철저하게 남성 권력의 기구로 삼아왔다는 것은 페미니즘 비평가들이 열성을 다해 실증하여 이제는 누구도 외면하기 어려운 문학의 거대한 추문이 되었다. 예컨대 다락방에 미친 여자에서 샌드라 길버트와 수잔 쿠바는 문학 창조에 관한 기존의 통설들의 남성의 문학 독점을 보증하는 담론이 잠복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가운데 문학의 가부장제 비판의 한 전범을 보여주었다.
그들이 전통적인 문학론에서 찾아낸 것은 문학을 남성적인 능력, 무엇보다도 생식력의 신비로운 현현으로 간주하고 그럼으로써 문학에 대한 소유와 통제의 특권을 남성에 한해 인정하는 논리다. 펜과 페니스의 은유적 일치가 관철되고 있는 그러한 담론은 자연히 여성에게 존재하는 문학적 창조성을 부정하고 여성의 저작을 주변으로 몰아내는 문학 체제를 성립시킨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문학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정치적 지배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인식되고 실천됨으로써 그 자체로 가부장제의 문화적 기구가 되어온 셈이다. 페미니즘 비평가들이 말하는 문학의 가부장제가 실제로 문학 제도에서 어떻게 작용해 왔는가는 많은 조사를 요하는 문제지만 문학의 가부장제, 문학을 둘러싼 이론적 비평적 작업들이 문학을 본질적으로 남성들의 사업으로 여기게 만드는 기능을 해왔다는 것은 허다한 물증이 있는 사실이다. 여성의 창조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갖는, 다시 말해 여성의 경험과 문화에 담긴 문학적 가능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갖는 관념들이 문학 이론과 비평에서 논란의 여지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전제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발견한다. 의심 많은 독자라면 한동안 문학 이론의 바이블처럼 읽힌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을 다시 펼쳐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거기에서 소설은 서사시가 재현한 삶의 전체성에 대하여 선험적인 향수를 품고 있어서 그것이 부재하는 현실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실현을 보고자 열망하는 서사 형식이라고 규정되고 있다. 소설의 그러한 서사시적 정신을 체현한 주인공의 문제적 행동은 나는 내 영혼을 입증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 나는 내 영혼을 입증하기 위해 길을 나선다는 적절히 인용된 브라우닝의 구절이 말해주듯이 기본적으로 탐색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루카치의 논의에서 신화적 영웅들의 모험과 진배 없는 웅장함과 치열함을 띠고 나타나는 그 형이상학적 탐색은 남성적인 삶의 관습적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존재와 당위의 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주인공의 행동은 생존의 여건을 넘어서는 추구와 투쟁과 성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 남성성의 세계를 연상시키는 것이다. 탐색이라는 행동 자체가 실은 남성성과 여성성의 문화적 분절에서 생겨난 모든 남성적 역할에 대한 일종의 환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문화적 분절에서 루카치가 규정한 소설의 세계에서 여성적인 경험, 이를테면 집안에서의 일상적 노동과 같은 여성의 경험은 진지한 표현을 얻을 자리가 없다. 그것은 철저하게 배제되지 않는다면 고작해야 주인공이 펼치는 남성적 탐색의 흐릿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런 표현이 죽이는 거야. 집안, 일상적 노동과 같은 경험은 진지한 표현을 얻을 자리가 없다. 남성적 탐색의 흐릿한 배경. 그러므로 루카치가 소설은 성숙한 남성의 형식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그의 논법으로서는 필연적인 수사학적 귀척이다. 소설의 철학적 본질을 정의하는 루카치의 담론이 비록 남성 중심적이라고 해서 개발적 가치마저 잊어버리는 것은 아닐 테지만 그것이 여성적 경험에 잠재된 소설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소설의 보편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최근 들어 한국 문학에서는 여성 작가들의 약진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60대에서 20대에 이르는 여러 세대에 걸쳐 숫자상으로 급증을 보인 현역 여성 작가들은 다산성을 자랑하는 작가군을 형성하면서 한국 문학 전체에 상당한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들 중에는 문학 시장에서 각별한 인기를 누리면서 작가적 역량 또한 인정받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베스트셀러 목록에 여성 작가들의 소설이 진입했다거나 소설 부문 주요 문학상들이 여성에게 돌아갔다거나 하는 일이 이제는 조금 더 신선한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여성 작가들의 활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는 관점 여하에 따라서는 당연히 달라질 것이다. 그들의 소설은 90년대 우리 문학 안팎의 형세와 관련하여 쟁점을 제공하기에 충분한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것을 소설의 사사화와 결부시켜 비판하거나 문학적 변별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혹은 서사의 정신이 약화된 일종의 문학적 인상주의로 규정하거나 거대 이념의 제약에서 벗어난 체험적 진실의 탐구로 인정하는 식의 논란은 예상하고도 납니다. 그러나 있을 법한 시비를
젖혀두면 여성 작가들의 소설이 메타서사의 권위 때문이었던, 리얼리즘의 압력 때문이었던, 메타서사의 리얼리즘의 압력. 간에 종전의 한국 문학이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많은 경험들의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는 것은 인정할 만합니다. 리얼리즘이. 새로운 출구를 열어주고. 무엇보다도 여성적인 삶의 내밀한 양상들이 솔직하고 정련된 표현을 만나게 해준 것은 90년대 여성소설이 이룩한 뚜렷한 성과에 속한다. 여성 작가들의 작업 덕택에 노출된 여성적 삶이라면 무수의 풀처럼 혼자서 갈아가 선정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에 대한 억압과 차별의 원통한 현실로부터 떠올리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최근에 여성 소설에 표출된 여성적 경험은 반드시 성의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 넓은 저변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깊은 슬픔과 기리의 집 같은 작품들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형성된 여성 특유의 문화, 그것 속에서 길러진 감성과 의식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여성 문화 속에 잠재된 문학적 창조성이 무엇인가를 돌이켜 생각하게 한다. 그것들은 페미니즘의 강령과는 별개로 관계가 없는, 그것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미흡할지도 모를 작품이지만, 우리는 문학에 대한 남성 중심적 담론들이 간과하거나 배제하기 십상인 여성 문학의 흥미로운 가능성을 오히려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 현역 작가 중에서 신경숙만큼이나 자신이 지은 소설이 여성의 작품임을 끊임없이 의식하게 만드는 작가도 없다. 그녀의 소설은 인물에서 문체에 이르는 소설의 모든 국면에서 여성들의 독특한 경험과 문화를 상기시킨다. 그녀의 소설에 어떤 지배적인 모럴이 있다면 그것은 여성의 모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종류일 것이다. 신경숙에 대한 길이는 짧지만 통찰력 있는 에세이에서 장정일은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가부장 사회의 도덕에 부합되는 여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 적이 있다. 가부장 사회의 도덕에 부합하는 여성적 특징. 신경숙 소설의 여성 화자나 여성 인물들에게는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무방상적으로 여성다움이라고 간주하는 성격이나 행동 양식이 빈번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깊은 공감과 애정에 실려 표현되기도 한다. 그들은 수동성, 민감함, 섬세함, 모성, 감정 등과 같은 통념화된 여성적 자질을 잊기 힘들 만큼 생생하고 풍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재래의 농촌 어머니들에서 도시의 젊은 여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러하다. 그러한 여성적 자질은 이미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지적했듯이 여성들이 자연으로부터 획득한 운명적 형질이 아니라 가부장 문화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고 정착된 의미 분절의 결과이다. 그것은 능동성, 분별성, 대담성, 부성, 이성 등의 남성적 자질과 대립관계를 이루면서 동시에 그러한 남성적 자질의 결여 혹은 부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우리는 그러한 여성적 자질 속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욕망이 투사된 타자성, 궁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통제의 권력을 남성에게 확보해주는 타자성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말하자면 가부장제적 의미체계 내부에 자리잡은 여성성의 계열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가부장적 의미체계 내부에 자리잡은 여성성. 그런 점에서 보면 신경숙의 소설은 장정일이 은근히 암시하고 있듯이 가부장제적 통념을 흔들기는커녕 그것을 오히려 온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가능하다. 그녀의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이 보고 싶은 여성을 보았다는 안도와 충족의 느낌을 갖는 남성 독자들은 축축한데 그리 적지 않을 것이다. 보고 싶은 여성. 그러나 신경숙의 소설이 가부장제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는 거기에 표현된 여성적 자질을 그 자체로 고립시켜 바라보아서는 해명하기 어렵다. 그 여성적 특징이 작품 전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작품 전체의 구조 속에서 어떤 은유적, 환유적 기능을 하는가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면 신경숙 소설의 이를테면 정치적 과오에 대한 어떠한 비판도 의미가 없다. 특히 우리는 이데올로기 비판을 즐기는 사람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 이데올로기. 그 여성적 특징이 작품 전체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가, 작품 전체의 구조 속에서 어떤 은유적, 환유적 기능을 하는가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다면 정치적 과오에 대한 어떤 비판도 의미가 없다. 흔히 빠지기 쉬운 오류가 신경숙 소설의 독법에서도 저질러지기 쉽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남성성 여성성의 가부장제적 이분법에서 벗어나 여성을 이야기하기가 과연 그렇게 용이한가? 가부장제적 담론의 바깥이 정녕 그렇게 자명한가? 여성들은 남성들의 나르시시즘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담론들로 인하여 그들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경험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그들 자신의 언어로부터도 소외되어 있지 아니한가. 그들 자신의 여성의 언어가 없다. 순진한 여성 작가들은 남성들의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을 그려냄으로써 여성의 진실을 올바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투쟁하는 여성의 이미지란 결국 남성 중심적 담론들이 남성적이라 규정한 속성들을 고스란히 베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여성의 자기로부터의 소외를 여전히 반복할 따름이다. 모든 이데올로기가 삶의 현실의 상상적 표상들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의미 있는 실행에 개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부장제적, 남성 중심적 담론들은 여성적 경험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방식을 기본적으로 결정한다. 그것들은 여성에 대해 말하는 문학적 작업에 대해서 일종의 이데올로기적 자료가 되는 것이다. 여성 소설에 어떤 해방적인 기능이 있다면 그것은 1차적으로 남성 중심적 담론을 가공하고 변형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에 의해 배제되거나 억압되거나 왜곡된 여성의 경험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게 하는 일로부터 시작된다. 왜곡된 여성의 경험이 무엇인가? 신경숙의 깊음 슬픔은 물론 그러한 해방적, 계몽적 의도가 보이는 작품은 아니지만 관습적인 여성 이미지의 소설적 가공이라는 측면에서 새롭게 읽을 여지가 많다. 깊음 슬픔의 주인공 은서에게 존재하는 관습적인 여성 이미지는 예를 들면 그녀가 화실에 나가 있는 남편 세를 위해 점심 도시락을 만드는 장면 같은 데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 남편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는 일은 가정주부의 일상적 노동에 속하는 만큼 그것이 결혼한 은서의 일상에 대한 묘사 속에 등장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아니지만 작품에서 그것은 은서의 정황을 나타내주는 정보 이상의 역할을 한다. 꼼꼼한 독자라면 깊은 슬픔에는 음식을 만들거나 끼니를 챙겨주는 여성들의 행동이 자주 나오고 그것도 상당히 구체적인 묘사를 동반한다는 것을 흥미롭게 보았을 것이다. 도시락을 만드는 장면 같은 데서 느끼게 하는 것은 가족을 먹이고 살리는 노동에 익숙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의식이다. 도시락 장면의 한 대목은 이렇다. 은서는 프라이팬이 올라가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다. 달구어진 가스 프라이팬에 물을 꼭 짜놓은 토란대를 넣고 새우와 조갯살을, 마늘과 붉은 고추를 넣었다. 조선간장으로 간을 하고 들깨즙으로 붓고 국물이 자작자작하게 볶는데 부엌이 금세 들깨 냄새로 가득 찼다. 토란대는 미리 삶아 익혀놓고 있다가 나중에 새우와 조갯살을 넣고 볶아 식혀내라 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 따라붙었다. 다른 건 몰라도 토란대 나물은 식혀서 먹어라. 뜨거울 때보다도 차가울 때가 더 고소하거든. 남성 작가라면 지나쳐버리기 쉬울 요리의 세목들을 살려서 게다가 여성들이 친숙한 요리법 어휘들을 능란하게 구사하여 묘사하고 있는 이러한 대목에서 요리는 깊은 정성과 애정이 담긴 살림의 표상으로 나타난다. 시어머니가 일러준 조리법을 떠올리며 남편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은서의 행동은 대대로 반복되는 가사노동 속에서 여성들이 길러내고 전수한 덕목인 모성적인 배려와 하나가 된다. 은서의 모성적 이미지는 그녀가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행동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남동생 이수나 이웃의 여성 화연과의 관계에서 특히 그러하다. 동생과의 전화통화에서 애잔한 인정이 묻어나는 대화를 나눈다거나 밤늦도록 그와 한방에서 다정한 교감의 시간을 보낸다거나 입대하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폭설이 내린 길을 동행한다거나 하는 그녀의 행동은 우리가 아는 누나 동생의 일반적인 관계에서보다 훨씬 절절한 정감을 띠고 있는 것이다. 그녀가 고향에 외롭게 남아있는 동생에게 보여주는 깊은 연민과 동정은 불우한 아들의 처지를 자신의 운명으로 여기는 어머니의 태도를 방불한다. 그러한 모성적 동해시는 은서가 화연과 맺고 있는 끈끈한 정서적 유대 속에서도
발견된다. 불행한 사랑의 이력을 가지고 있는 화연에게 은서가 보여주는 불행한 사랑 행동은 화연과 그녀가 쌍생아적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만큼 혹은 동성애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만큼 철저한 동일화와 헌신적인 보살핌의 특징을 갖는다. 은서가 이수, 화연과 마찬가지로 외로움에 혹독하게 시달리고 있다는 사정으로 인해서 더욱 증폭된 그러한 행동은 여성 심리학자들이 모성적 사고라고 부르는 여성 특유의 심리를 농후하게 보여준다. 외롭고 힘없는 존재에 대해 유별난 연민을 드러내고 있는 그녀의 행동은 유약한 생명에게 사랑으로 대기하는 어머니의 심리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은서는 방송국 스크립터 직업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도시 여성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지만 그녀의 내면적 삶은 모성적 사고의 면면한 세습을 느끼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은서가 표현하는 모성적 사랑은 그녀가 알고 있는 사랑의 유일한 형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녀가 추억하는 행복한 유년의 순간들은 예외 없이 그녀의 존재가 그것을 보호해주고 양육해주는 푸근한 사랑의 기류 속에 있음을 섬세하게 감지한 체험과 긴밀하게 얽혀있다. 그녀는 겨울날 이른 아침 새로 놓은 아궁이 불로 온기가 돌아오는 아랫목에 누워서 마당에 눈을 쓰는 아버지의 빗자루 소리,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어머니의 기척을 들었던 일을 잊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성장기에 체험한 그녀의 가족관계가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확실치 않으나 그녀의 어머니는 일시적으로 가출했으며 그로 인해 어머니와 진심으로 소통하는 관계가 그녀에게서 사라진 것으로 돼 있다. 어머니가 가출한 동안 그녀가 고통스럽게 겪어야 했던 외로움은 그녀의 삶에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된 일종의 트라우마로 남아 그녀를 괴롭힌다. 어머니에게서 버려진 자아의 충격적인 발견은 사랑을 구하는 그녀의 심리적 행동의 형태를 근본적으로 결정하고 있어서 그녀는 모성적 보살핌 속에 있는 것과 흡사한 모라적 융합의 상태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동원한다. 완에 대한 기묘한 사랑 속에서 그녀가 드러내고 있는 것은 실은 남성이라는 타자의 욕망이라기보다는 그녀의 삶에 어머니가 복원되기를 바라는 욕망이다. 67쪽